아니, 흉측하게 이빨도 다 빠져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다녀? 아들이 치과 의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거짓말인가? 치과 의사면 엄청 잘 나간다면서요. 아니, 그런데 왜 부모는 저렇게 살아? 말도 마요. 진짜 알부자였는데. 바깥 양반 죽고 나서는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저렇게 살고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이고, 불쌍하다니까요. 저 자식들, 불효자들이네. 불쌍하긴. 저 양반이 며느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요. 어쨌든, 아이고, 말하면 입 아파. 저렇게 돼도 싸긴 싸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9세 김영옥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식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김 씨는 자식이 있으나 없는 것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있었는데 말이죠. 그중 하나는 치과 의사였습니다. 아끼지 않고 지원해서 의사 만들어 놨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내 자식이 딴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며느리를 잘못 본 탓에 말년에 이렇게 비참해진 듯 했습니다. 치과 의사 아들을 두고도 김 씨의 삶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 하나, 둘 빠진 것도 아니고 여러 개가 빠졌는데도 흔한 임플란트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이가 거의 없는 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김 씨를 처음 본 사람들은 아들이 의사라는 말을 도무지 믿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초라한 행색은 그런 사실을 짐작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씨도 한때는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우아하게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말이라면 껌뻑 죽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돌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 자식이라면 김 씨도 이제는 연을 끊어내야 할 정도였습니다. 김 씨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본래 고향은 서울이었지만 젊은 시절 제주도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며 제주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주도 토박이로 당시엔 가진 것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는 선배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가끔은 바다에 나가 배도 타는 전형적인 제주 남자였죠. 하지만 도끼 가득한 성품의 남편은 결혼 후 재산을 크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모아 산 땅이 크게 오르면서 그걸 팔아 다른 땅을 사고 다시 농사를 지어본 돈으로 또 다른 땅을 사는 식으로 부를 키워나갔습니다. 처음엔 얼떨떨했던 김 씨도 금방 적응했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돈이 있었던 사람처럼 말이죠. 아버지 말씀 들어. 꼭 지금 당장 결혼해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 아버지 말씀도 틀린 거 없어. 학벌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엄마도 솔직히 네가 아까워. 김 씨의 말에 아들의 표정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며느리에 대한 평가가 듣기 싫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은 단단히 결혼할 생각이었지만 아버지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김 씨는 남편처럼 아들에게 막말을 퍼붓지는 않았지만 내심 아들이 결혼을 포기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조건이 썩 좋지 않았고 성격도 순하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김 씨의 아들을 종부리듯 대하는 걸 보고 더는 좋게 생각할 수가 없었죠. 심성을 봐주셔야죠, 심성? 김 씨의 남편은 마치 재밌는 얘기라도 들은 듯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너는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서 어쩜 세상은 하나도 모르냐? 결혼이 그런 게 아니야. 둘만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잖아. 그리고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다며? 요즘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왜 안 중요해? 가정교육이 제일 중요하지.
그러지 말고 연애만 해, 연애만. 너 선자리는 자고도 넘치게 들어와. 치과 의사인 아들이 너무나도 평범한 여자와 결혼한다는 사실을 김 씨의 남편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꾸만 아들의 여자친구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호야,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쫓겨나, 응? 쫓겨나도 상관없어요. 제 결혼이니까 제가 결정할게요. 그때가 김 씨가 처음으로 아들에게 실망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의사를 만들어 놨더니 엉뚱한 대로 장가를 보내는 기분이었죠. 남편도 아들을 죽이네, 살리네 소리를 했지만 정작 정말로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뿐인 자랑스러운 아들이 죽어도 결혼을 하겠다는데 말릴 재간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남편의 불같은 성질을 며느리라고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음식 솜씨가 없어서 어디다 써먹어? 아, 입에 안 맞으세요? 국은 짜고 반찬은 싱겁고 에이. 간 맞춘다고 한 건데. 가져다가 개나 갖다 줘라. 집에서 살림한다는 애가 참 죄송해요. 근데 자꾸만 근데 할래? 소연아. 얼른 치워. 더 화내시기 전에. 네, 얼른 상을 내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김 씨는 혀를 찼습니다. 남편이 심하게 말하긴 했어도 며느리도 참 너무했습니다. 남편 잘 만나서 집에서 편히 살림하고 살 거라면 최소한 밥 정도는 먹을 만하게 지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김 씨가 팔을 다쳐 깁스를 하게 되면서 며느리가 며칠째 집으로 와서 밥을 차려주고 있었지만 매 끼니마다 집안은 이렇게 시끄러웠습니다. 남편은 밥상을 몇 번이나 엎어버리려 했고 그때마다 김 씨가 겨우겨우 말려야 했죠. 너 시아버지한테 자꾸 말꼬리 붙이고 대들면 매를 버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거 봐. 지금도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 될걸. 네, 죄송합니다. 고개를 푹 숙인 며느리 머리 위로 김 씨의 혀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게 다 하나하나가 예절인 거야. 다른 데서 그러면 가정교육 못 받았다고 해. 죄송합니다. 요리 학원을 다니든가 무슨 성의를 보이든가 해야지. 그래가지고 제사 음식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집에서 반대하는 결혼했으면 더 노력해야 해. 알았지? 마지막엔 김 씨도 사무정이 섞인 음색으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입술을 꼭 깨물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씨는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똑 부러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집안은 늘 시끄러웠습니다. 며느리 집이 엄청 큰 부자라며? 아, 난 잘 모르는데 다들 그렇다고 하더라고. 서귀포에서 되게 유명하다던데? 땅 부자라고. 아이고, 사돈 내가 땅 부자면 뭐해? 나 줄 것도 아닌데. 그래도 아들한테도 나중에 떨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신경 안 쓴다는 사람의 얼굴엔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김 씨의 모임 친구들이었고 이번에는 한 친구의 아들이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런 대화에 끼지 않고 조용히 앉아 차만 홀짝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곧 불똥이 김 씨에게로 튀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부자인 것보다 아들이 의사인 게 좋지 뭐. 기분 좋은 속내를 감추고 새침하게 대답하자 한 친구가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며느리는 조건 하나도 안 보고 드렸잖아. 안 그래? 어머, 그래. 의사 며느리 보겠다고 하더니
엄청 평범한 며느리 들였어. 대단해. 김 씨를 대신해 대답하는 친구를 김 씨는 죽일 듯 노려보았습니다. 겉으론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말들엔 조롱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들 내외를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며느리가 곱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너는 여기서 제일 어린 애가 고기도 직접 안 굽니? 아, 죄송해요. 며느리는 아들이 들고 있던 집게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못 말린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나저나 애는 언제 낳을 생각이야? 천천히요. 천천히? 애가 안 들어서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여자가 내조를 잘해야 애가 빨리 들어서지. 갑작스러운 남편의 호통에 식사를 하던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또다시 시작되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은 지겨운 듯 한숨을 쉬었지만 그마저도 아버지 앞에서는 반항적으로 굴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러라고 집도 사주고 병원도 잘해주고 한 줄 알아? 아무튼간 마음에 안 들어. 받은 것이 많은 자식은 부모에게 따지지 못하는 법입니다. 아들조차도 며느리를 구박하는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성화에 며느리는 곧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나마 임신 기간에는 괴롭힘이 덜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남편의 건강이 나빠지면서부터 며느리의 고생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영미 엄마, 나는 오늘 모임 있어서 나가봐야 하거든. 아버지 수발 잘 들고 있어. 어머님, 저 오늘 친정 아버지 오신다고 잠시 외출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아, 그게 오늘이야? 깜빡했다. 근데 갑자기 취소할 수가 없어. 그럼 저는 어쩌죠? 아가씨한테 부탁하시면 되잖아. 걔를 왜 불러? 일하는 애를. 김 씨는 며느리에게 차갑게 대꾸하고는 말없이 집 밖을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남편이 언제부터인가 몸이 좋지 않았는데 건강검진 결과는 너무도 뜬금없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암에 걸렸다는 의사의 말에 가족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소에도 워낙 건강 체질이었고 스스로 건강 관리도 잘해서 감기 하나 걸리지 않던 사람이었기에 더욱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다행히 수술 결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술 이후 그 병수발을 며느리가 맡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강한 뜻에 따라 아들 내외는 김 씨 부부와 합가를 하게 되었고 잠시 머무를 계획이었지만 그 잠시는 어느새 1년 2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보다 편하게 며느리를 부릴 수 있었던 시부모 입장에서는 그 합가가 결코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은 병원 일로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종일 김 씨 부부와 며느리만 한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삼시세끼를 준비하는 것은 오롯이 며느리의 몫이었고 남편의 병수발은 물론 아이 육아까지 떠맡으며 며느리의 입술은 늘 말라 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결국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김 씨는 급하게 남편의 전화를 받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시 부모를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왜 그래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그게 저희 아버지가 집으로 잠깐 오셔서 뭘 주고 가셨는데 아니 왜 내 집에 허락도 없이 부모를 불러? 그게 아니고요. 거 봐라. 너 말고 하는 거 보니 엄마 없이 자라서 이래. 바깥 사돈도 말이야. 내세울 거 없는 딸내미 시집 잘 보냈으면 나 죽었어 하고 살아야지 어딜 와가지고 시집살이가 어쩌고 저쩌고야. 아마 바깥 사돈이 와서
남편의 기분을 상하게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장인어른을 쫓아내셨어요? 아들이 옆에서 낮은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내 집에 내가 안 들이겠다는데 뭐. 김 씨는 남편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잠깐 들른 바깥 사돈을 남편이 정말로 쫓아내 버린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울고 있었고 아들도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며느리에게 뭐라고 해도 늘 참고만 하던 아들이었는데 그날은 참지 못하고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마디 하려던 그 순간 며느리가 다급하게 아들의 팔을 붙잡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가 무리하게 군 것도 죄송합니다. 바짝 고개를 숙인 채로 잘못을 비는 며느리를 남편은 한참을 못마땅한 얼굴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또 몇 마디 상처가 되는 말을 툭툭 내뱉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잠시 합가를 했을 뿐이었지만 그 성질 하나만큼은 여전히 팔팔했습니다. 얘, 너는 어쩜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니? 죄송합니다. 김 씨는 혀를 찾고 며느리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나. 아들이 그런 며느리를 조용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차라리 사람을 쓰시라니까요? 왜 선우 엄마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뭐? 못 잡아먹는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제가 가사 일할 사람이랑 아버지 병수 밟을 사람도 다 구해드릴게요. 누군 돈이 없어서 안 부르는 줄 알아요? 네? 네 아버지 성격에 가만히 계시겠다? 제발 좀. 그러면 어머님만이라도 선우 엄마한테 그러지 마세요. 네? 어머 얘 좀 봐. 나는 선우 엄마 엄청 챙겨. 너도 알잖아. 그러자 아들은 더 이상 김 씨와는 대화를 이어갈 수 없다는 듯 말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김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도 이 집에서 며느리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건 자신인데 그걸 몰라주는 모양이었습니다. 참,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사는 게 다 누구 덕인데. 그날 며느리는 결심했습니다. 없는 집에서 시집 온 며느리, 좋은 집 살며 의사 사모 소리 들으며 사는 것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부모 자식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는지 김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 부부는 3년간 아들 내외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건강을 되찾자 아들 내외는 다시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분가 과정도 순탄치 않았고 따로 살게 된 이후에도 며느리는 며느리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딸은 출가 외인이었기에 김 씨 부부는 모든 일을 아들 내외에게 의지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고 있었고 아들은 잘 나가는 치과의사, 딸도 그럭저럭 시집 잘 가서 무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마음에 꼭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편이라 말년이 이 정도면 괜찮다 싶었습니다. 주위에서도 하나같이 다들 김 씨를 부러워했습니다. 아들 잘 두었지, 며느리 순환이 좋지, 살림 걱정 없지. 겉보기엔 더할 나위 없이 평탄한 말년이었죠. 그렇지만 남편의 위암이 재발하면서 김 씨의 인생은 다시 한번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나 죽으면 그래도 아들내미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아니, 왜 자꾸 죽는단 소리를 해요? 죽은 다음에 이러쿵 저러쿵 말 나오는 게 싫으면 지금 정리하라는 말이야. 그래서 민선이한테는 1억 주고 나머지 재산은 전부 민호 앞으로 주라는 거지? 그래, 당장 그렇게 해. 김 씨는 남편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위암이 재발한 뒤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예전 같지 않았고 늘 기운이 없었습니다. 김 씨도 그리고 남편 자신도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남편에게 몇 달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눠 증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말썽이 없고 또 그래야 고마운 줄 알아서 남은 김 씨를 아들이 책임질 거라는 계산이었죠. 그래서 김 씨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딸에게는 1억 원을 주고 나머지 부동산과 현금 등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딸이 반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평생 그렇게 아들, 딸을 차별하실 수 있어요? 예, 민선아. 아버지 앞에서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엄마도 똑같아요. 그놈의 아들. 나는 엄마 아빠한테 자식도 아니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똑같이 주는 건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1억이나 주는데 배부른 소리를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김 씨의 딸이 이렇게 화를 내는데도 이유는 있었습니다. 건물과 땅, 현금을 모두 합치면 김 씨 부부의 재산은 그 1억 원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큰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들에게 넘어간 중요한 재산은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니 딸이 이토록 억울해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어쩌겠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장남과는 같을 수 없었습니다. 남은 부모를 책임질 의무가 아들에게 있으니 딸에게 1억을 챙겨준 것도 적은 것은 아니라고 김 씨는 생각했습니다. 오빠가 얼마나 잘 챙길지는 몰라도 나중에 저 원망 마세요. 저도 엄마 아빠가 해준 만큼만 할 테니까요. 저런 못된 것을 봤나? 남편이 딸을 손가락질하며 피를 토하듯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그런 남편을 말린 김 씨는 얼른 딸을 돌려보냈습니다. 꼭 아픈 부모 앞에서 돈 타령을 해야 하나 싶어 딸에게도 적잖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원망 말하는 협박 섞인 말은 차마 자식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 모든 상황에 콧방귀를 뀌며 넘겼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살던 집도 아들 명의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이 집이 아닌 아들 집에 들어가 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집이 김 씨네보다 깔끔하고 시내에 있어 동네 환경도 살기엔 더 나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나서 불과 3개월 뒤 남편은 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숨이 끊기기 직전 온 가족이 모여있는 병실에서 들려온 며느리의 말에 김 씨는 그만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아버님, 다음 생에는 우연이라도 제발 마주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가시는 것도 벌 받으신 거예요. 흐느끼듯 던진 그 말에 병실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도 며느리를 말리기는커녕 그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딸도 사위도 아무 말 없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경악한 것은 오직 김 씨뿐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말을 또렷하게 들었는지 아니면 마지막에 놓쳤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삐거리는 기계음만이 대답처럼 병실을 울릴 뿐이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그런 거야? 김 씨의 물음에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 제정신이니?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런 말을 해? 이런 미친 것을 봤나? 김 씨는 참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달려들려 했고 아들이 서둘러 어머니를 막아섰습니다. 너는 어떻게 네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하는데 가만히 있어? 그러자 아들의 반응은 김 씨를 더욱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우 엄마가 뭘 그렇게 심하게 말했는데요?
뭐 틀린 말한 거 하나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죄값 다 치르지도 않고 가시는 거예요. 뭐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동안 선우 엄마가 참고 산 세월이 얼마나 긴 줄 아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선우 엄마한테 얼마나 모질게 굴었는지 기억 안 나세요? 선우 엄마가 떠나겠다고 할 때마다 제가 매번 붙잡았어요. 저는 앞으로 선우 엄마한테 평생 갚으며 살 거예요. 그동안 마음고생 시킨 죄를요. 그게 내 탓이라는 거니? 나는 그래도 선우 엄마 편도 들어주고 아니요, 어머니도 아버지랑 똑같았어요. 똑같이 악마 같았어요. 악마라는 단어에 김 씨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 순간 기계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병실안은 순식간에 다급해졌습니다. 잠시 뒤 남편의 숨은 완전히 멎었고 그렇게 김 씨의 호시절도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누구세요? 어느 날 울리는 초인종에 김 씨는 은근히 들뜬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혹시 아들이나 딸이 찾아온 건 아닐까? 혼자 남은 부모가 안쓰러워 들여다보러 온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문을 열자 보인 것은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순간 김 씨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장례 이후 아들과 딸은 김 씨의 전화를 잘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 씨도 자존심이 상해 더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날 이후로 김 씨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 듯 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은 하도 답답해서 직접 집을 찾아갔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분이 상했어도 부모를 이렇게까지 외면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자식들과 연을 끊고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심 기대는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식들이 찾아왔다고 착각한 것을 보면 김 씨 마음 한켠에 여전히 기대가 남아 있었던 것이겠죠. 부동산에서 나왔습니다. 네? 부동산이요? 부동산이 저희 집엔 왜요? 이 집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니에요. 그런 일 없어요. 그 아드님인가 통화했는데요. 방금 전에도요. 이거 보세요. 부동산 직원이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통화 목록에는 분명 아들의 번호가 있었고 문자 메시지에는 집을 매매 의뢰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김 씨는 얼떨떨한 마음에 그들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생활비는 바닥나고 있었고 아들과는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곤란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알아봐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지만 집이 이미 아들 명예였기에 그마저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 들어 더욱 심란하던 차에 이젠 살고 있는 집마저 팔아버린다는 말이 들려오니 황당하기도 하고 억장이 무너지듯 화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싹 압류를 몰수할 수 있는지 김 씨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고 딸이고 똑같았습니다. 혼자 남은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다고 집까지 팔 생각을 하다니 그건 천하의 불효자란 말로도 다 설명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 더 찾아온 부동산 직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자 오랜만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집 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비워주세요. 빨리 팔면 이달 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뭐? 그럼 엄마는 어디 살라고? 집 구해드릴게요. 그 말에 김 씨는 그나마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맨몸으로 부모를 쫓아내진 않을 모양이었습니다. 큰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게 불편하니 더 적당한 데로 옮기라는 거겠지. 김 씨는 그렇게 좋게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아들의 말대로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구해준 집이니 믿고 따라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는 날, 김 씨는 그만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답답하고 비좁은 원룸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던 겁니다. 짐은 절반도 들어가지 않았고 결국 대부분의 가전과 가구는 버려야 했습니다. 원룸방 한 구석에 주저앉은 김 씨는 텅 빈 시선을 허공에 고정한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조차 실감할 수 없었죠. 김 씨는 더듬더듬 손을 뻗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나보고 여기서 살라는 거야? 네, 혼자서는 그 집도 괜찮아요. 이럴 거면 차라리 돈 돌려줘. 무슨 돈이요? 아버지는 너희가 날 데리고 살 줄 알고 그 재산을 다 준 거야. 근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 돌아가신 아버지가 무덤에서 나오겠다. 그 돈은 어머니 손으로 직접 주신 거잖아요. 잊으셨어요? 그건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거야. 그러게 어머니 몫은 두고 주셨어야죠. 그걸 말이라고 해? 김 씨는 아들이 왜 자신에게 이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아끼고 정성 들여 키운 아들인데 이제 와서 부모를 이렇게 저버릴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는 엄마한테 이러면 안 돼. 어머니도 저희한테 그러시면 안 됐어요. 그러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린 아들의 태도에 김 씨는 그제야 비로소 모든 현실을 또렷이 깨닫고 말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김 씨는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통장의 돈은 바닥나고 있었고 이른바 보금자리라는 곳은 형편없는 원룸에 불과했습니다. 누가 지금의 김 씨를 동네에서 유명했던 그 부잣집 사모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누가 그를 의사 아들을 둔 자랑스러운 부모로 볼 수 있을까요? 남편도 아들도 곁에 없으니 김 씨는 무척이나 초라해졌습니다. 홀로서는 도무지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선이니? 김 씨는 오랜만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눈물 섞인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딸은 조금 놀란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고 칠 줄은 알고 있었지만 오빠랑 언니 진짜 독하네. 그치? 어떻게 부모한테 이럴 수가 있냐? 엄마가 생각해도 너무했지.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몰라. 딸이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아 김 씨는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딸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뭐. 뭐? 엄마가 오빠 내외를 오죽괴롭게 했어요. 내가 뭘? 거봐. 그걸 모른다는 것도 문제죠. 나 같았으면 진작에 도망갔어요. 새언니도 독해서 붙어 있었던 거지. 이날만을 기다리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사람을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해놓고. 반성도 없으시네요. 새언니 머리채도 잡은 적 있으시죠? 하나도 기억 못하시는 것 같네요. 딸의 매정하고 단호한 말에 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딸은 간간히 용돈을 붙여주었습니다. 겨우 밥은 굶지 않을 만큼이었죠. 그럼 차라리 너희 집에서 살면 어떠냐? 꿈도 꾸지 마세요.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자식 도리하고 사는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김 씨가 조금이라도 더한 요구를 하자 딸은 단칼에 잘라냈습니다. 그리고는 생활비를 보내주는 것 외에는 일절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우울증도 찾아왔습니다. 배가 고파도 입맛이 없었고 누구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산송장처럼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김 씨의 꼴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한때 곱게 화장하고 모임을 오가던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전부터 좋지 않던 치아는 결국 모두 빠져버렸고 나이 들어 쭈글쭈글해진 얼굴엔 후회와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어쩌다 길을 지나면 사람들은 김 씨를 손가락질했습니다. 흉측하게 이빨도 다 빠져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다녀? 아들이 치과 의사라고 하지 않았어? 거짓말인가? 치과 의사면 엄청 잘 나간다면서. 아니, 근데 왜 부모는 저러고 살아? 말도 마요. 진짜 알부자였는데 바깥 양반 죽고 나서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저렇게 살고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이고, 불쌍하다. 저 자식들. 불효자들이네. 불쌍하긴. 저 양반이 며느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요. 어쨌든 아이고 말하면 입 아파. 저렇게 돼도 싸긴 싸지. 김 씨는 들리는 말들에 조용히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지난번 아들네 집을 찾아갔다가 문전박대 당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남편 재산을 조금이라도 되찾기 위해 용기를 내어갔지만 집안에는 발도 들이지 못한 채 돌아서야 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미안했다. 이만 용서해줘라. 늙으니 불쌍하지도 않냐. 결국 김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이제라도 미안한 줄 아셨으면 됐어요. 그러면 이만 나 좀 보살펴줘라. 매달 생활비는 조금씩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 자식 간의 정은 기대하지 마세요. 며느리의 차가운 대답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김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은 부모보다 자신의 가정을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김 씨는 그렇게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가 하나도 없는 자신을 보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던 아들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끝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나마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대주겠다는 말이 다행이라면 다행일까요? 그렇게 김 씨는 아들과 딸의 도움을 조금씩 받아 간신히 삶을 연명해 갔습니다. 돈은 받았지만 누구도 김 씨를 부모로 대접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생일에도 명절에도 전화 한 통 걸어오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그가 후회하는 건 단 하나. 남편의 말대로 모든 재산을 자식들에게 넘겼던 그때였습니다. 왜 그토록 자신 몫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지 참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대로 그 모든 건 결국 김 씨 스스로 결정했던 일이었기에 더 이상 할 말도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후회뿐. 그게 김 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김 씨 할머니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때는 부자 사모로 불리며 남부럽지 않게 살던 그녀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외면당한 채 초라한 말년을 보내야 했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이라면 김 씨 할머니가 어떻게 행동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따뜻하고 현명한 의견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더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